지난 편에서는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이 한강을 건너 권력을 장악했던 날을 살펴보았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가난은 죄악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에 안주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집념이 낳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두 가지 뜨거운 선택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961년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82달러로 이는 당시 아프리카 가나나 에티오피아와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고 변변한 공업 기반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메우고 있었지만 그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원조 경제의 굴레를 벗어나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62년 1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난을 끝내겠다는 국가의 공식 선전포고였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전기, 석탄, 시멘트, 비료, 섬유, 생산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할 돈이 없었습니다. 외자 도입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정부는 멀리 독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1963년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으로 보내는 대가로 차관을 얻어내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독 광부들은 해발 수백 미터 지하 탄광에서, 간호사들은 낯선 병원에서 몸으로 달러를 벌어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1964년 박정희가 서독을 방문해 파독 광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 장면은 오랫동안 회자될 만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울산에는 정유공장이, 충주에는 비료공장이 들어섰고 전국 각지의 시멘트 공장 굴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7.1%를 훌쩍 넘는 8.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성공은 더 큰 갈증을 불러왔습니다. 중화학공업으로 도약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가장 먼저 떠올린 해법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문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은 식민 지배 배상을 두고 7차례의 회담을 이어갔지만 번번이 결렬되었습니다. 일본은 불법 강점이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했고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이라는 용어를 고집했습니다. 1961년 박정희는 이케다 하야토 일본 수상과 비밀 회동을 갖고 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1962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도쿄로 날아가 오이라 마사요시 외무장관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이른바 청구권 자금 틀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김오이라 메모로 불리는 문서입니다. 메모의 내용이 새어 나가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964년 3월 서울 시내는 삽시간에 시위대로 뒤덮였습니다. 학생들은 굴욕 외교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독립투사들의 피값을 단돈 몇 억 달러에 팔아넘긴다는 울분이었습니다. 1964년 6월 3일 시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1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날은 역사에 6.34태로 기록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탱크가 대학 앞을 에워쌌고 수백 명의 학생과 시민이 체포되었습니다. 저항은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협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정치적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의였습니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기 본조약과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일본은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 총 5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1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5억 달러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 자금은 포항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소양강댐 건설 등 굵직한 국가 인프라에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했는지에 대한 문구가 애매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반세기가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은 경제발전의 마중물이 되었지만 역사적 청산 없는 봉합이라는 상처도 함께 남겼습니다. 한일협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출범했습니다. 1차가 경제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었다면 2차는 살을 붙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섬유와 합판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액은 1964년 1억 달러에서 1971년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불과 7년 만에 10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수출의 역군은 젊은 여공들이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시골 소녀들이 구로와 마산의 공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14시간, 때로는 16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며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땀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숨겨진 연료였습니다. 경제 개발이 막 가속도를 붙이던 1964년,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긴급 요청이 날아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파병으로 자유세계의 연대를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게 이 요청은 달갑지 않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북한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단순히 요청을 들어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파병을 외교적, 경제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966년, 미국의 브라운 대사와 이동원 외무장관 사이에 비밀 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역사에서 브라운 각서로 불리는 문서입니다. 미국은 한국군 파병의 대가로 한국군 현대화 지원, 한국산 물자 우선 구매, 기술 용역 발주 등을 약속했습니다. 1965년 비둘 기부대를 시작으로 맹호부대, 청룡부대, 이어 백마부대까지 전투병력이 줄줄이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최대 파병 규모는 1969년에 5만 473명으로 이는 미국 다음으로 베트남에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맡은 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정글과 마을, 논두렁이 모두 전선이 되는 게릴라전의 현장이었습니다. 낯선 열대의 땅에서 낯선 언어를 가진 적군과 싸운 한국 젊은이들. 전사자 5,099명, 부상자 11,232명, 이것이 공식 집계된 PA입니다. 살아 돌아온 병사들 중 상당수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평생을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군이 정글 제초를 위해 살포한 독성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고엽제 피해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공식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기나긴 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군 병사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아이들, 이른바 라이따이안의 존재도 오랜 침묵 끝에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리, 폭넛, 비노아, 함이 한국군이 지나간 일부 마을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오랫동안 금기였다가 2000년대 이후 진상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사회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한국 법원은 처음으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베트남 특수는 한국 경제에 강력한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파병 군인의 봉국 송금, 미군 부대 납품 물자와 용역비, 건설 현장 수주의 달러들이 외환 부족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로 흘러들었습니다.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외환은 누적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당시 한국 연간 수출 총액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현대건설은 베트남 준설 공사를 수주하며 해외 건설의 첫 문을 열었고 이것이 훗날 중동건설 붐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삼성, 대우, 한진 등 지금 우리가 아는 대기업 그룹들 상당수가 베트남 특수를 발판으로 덩치를 키웠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1972년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하며 장기 집권의 길을 굳혔고 경제의 방향도 새롭게 틀었습니다.
제3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의 5분야였습니다. 1973년 4월 1일, 포항제철 첫 번째 고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산 쇳물이 처음으로 흘러내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자금의 핵심은 한일협정 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협력금이 한국 최초의 일관 제철소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거제도와 울산 앞바다에는 세계 최대급 조선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조선은 기술도 없이 수주 계약부터 맺고 조선소를 지어나갔습니다. 이 무모함은 놀랍게도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1974년, 현대조선은 수주 3년 만에 초대형 유조선 2척을 동시에 진수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창원에는 기계공업단지가, 여수에는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한반도 남쪽 해안선 전체가 산업의 축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성장 뒤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공단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먼지와 열기로 가득 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습니다. 노동운동은 철저히 억압되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서울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의 외침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꾼 불꽃이 되었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노동 현실을 처음으로 직시하게 만든 충격이었고, 이후 민주화, 노동운동이 손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조차 남지 않은 희생들이었습니다. 개발 이익의 분배는 극히 불균등했습니다. 재벌은 급속히 성장했지만 농촌과 하층 노동자들은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962년 87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9년에 1784달러로 20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이 기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속도의 압축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현상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전례 없는 사례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이 성장의 원인을 두고 논쟁합니다. 강력한 국가주도, 높은 교육열, 수출 전략, 지정학적 행운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5개년 계획 이 3가지는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작동하며 1960에서 70년대 한국을 빚어냈습니다. 한일협정에 청구권 자금 없이 포항제철이 없었고, 베트남 파병의 외화 없이 수출 드라이브가 없었고, 5개년 계획의 밑그림 없이 투자가 없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과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치른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가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일협정이 굴욕 외교인가, 현실 외교인가? 베트남 파병이 용병 행위인가, 동맹 이행인가? 역사는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 파독 광부, 간호사, 여공, 전투병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972년 유신체제는 모든 정치적 자유를 봉인했습니다. 의회는 장식이 되었고 야당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정희 영구집권의 제도적 장치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재야 인사들과 종교계, 학생들이 조용히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박정희는 궁정동 안가에서 측근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18년 장기 집권에 막이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은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충격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민주화가 오는가 모두가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박정희 이후의 혼란, 전두환의 등장, 그리고 1980년 봄의 비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발전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기까지 대한민국은 아직 더 길고 험한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